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2025년 여름방학을 앞둔 고2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설명회인데 약간 회사에서 이제 설명회와 관련해서 요청을 해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어요. 되게 큰 게 뭐냐면 고2 여름방학을 앞둔 고2 그 학생들에 대한 쓴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쓴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게 제 직업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안 그래도 뭐 인생이 힘든 학생들한테 막 쓰디 쓴 얘기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딱히 뭐 위로를 드리려고 노력하진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쓴소리를 막 더 하려고 하진 않을게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것저것 얘기를 최대한 드리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객관성은 제가 판단하는 객관성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름방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짧다. 보통 여름방학이 기한으로 보면 이제 3주, 길게 잡더라도 한 4주 정도?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요 시점 직후쯤, 그러니까 한 7월 18일 정도에 방학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3주쯤 방학하고 난 다음에 빠르면 8월 11일 개학, 조금 더 늦어도 뭐 8월 14일 날 개학, 정말 늦은 경우라 하더라도 뭐 8월 17일, 18일 요때쯤 개학, 요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름방학은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여름방학이라고 짜여져 있는 시간만 보면 짧은 게 맞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조금 늦겠지만 여러분들 사실상 기말고사 치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죠.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조금 진행되긴 합니다만 학교 수업은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진도 더 안 나가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진도 나가시는 편이고 경우에 따라 학교 수업도 되게 일찍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상 그때부터 여름방학 시작한 거죠. 즉 여러분들이 좀 모자랐던 학업을 채울 수 있는 여름방학은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선생님 저는 1학기 기말고사가 지난 지가 한참 지나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고3 때는 고기한 생각해서 여름방학 플랜을 짜시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도 마찬가지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부터 겨울방학 기한을 그때부터 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의 기한을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개학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시점은 8월 중순이 맞습니다만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을 거쳐봐서 아시잖아. 개학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이 되기 전까지 한 2주 정도는요. 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이 안 돼요. 뭔지 아시죠?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이제 들뜬 기분도 이거 가라앉히고 선생님들이 교실 분위기 환기한 한 1주 정도는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 대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진도 초반에 조금씩 밟아나가는데 또 1주 정도 걸려가지고 거의 8월 말까지는 사실상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나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계획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그냥 3주 동안 혹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4주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를 기준으로 짜실 게 아니라 8월 말까지를 여름방학 기한으로 보시고 여름방학 계획을 짜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평소에 내신 공부 같은 것들 많이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 좀 모자랐던 수능 공부들 해서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고 생각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러기 좀 3, 4주는 너무 짧아. 그래서 특정 과목들은 공부 안 하고 특정 과목들만 공부해서 뭐 메운다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 내에서도 뭐 어떤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르지는 못하고 일부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애매하게 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한 설정을 정확하게 잡아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가 여름방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6주 정도의 시간이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쳐야 할 과목 중 일부 과목을 공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리고 원하는 커리큘럼 하나 정도는 완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 설정부터 제대로 하세요. 여름방학은 3주 혹은 3주 반이 아니라 6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영어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름방학을 어떻게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기준입니다. 영어를 효자 과목으로 만드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왜 갑자기 이제 효자 과목이라는 말을 하느냐.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평가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와 상관없이 1등급, 2등급의 점수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소위 얘기하는 수시, 여기에서 최저 등급을 맞히기에 굉장히 효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과목은 난이도의 격차가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험이 좀 쉬워지면 점수는 잘 나오지만 막상 등급 컷도 너무 올라가 버려서 나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등급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또 힘들고요. 탐구도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난이도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등급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영어는 더하죠. 어차피 1등급 받을 수 있는 점수, 2등급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 특정한 점수 이상 받으면 그냥 무조건 등급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과목을 무조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는 써먹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영어 과목의 효자 과목으로 만드는 시기를, 영어 과목을 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시기를 요 여름방학으로 설정해 놓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그리고 수능 영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절대평가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특정한 정도의 학습량만 충족시키면 영어는 무조건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랑 달라.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행 입시에서는 국어 수학이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국어 수학에서 내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 등급이 올라가는 만큼 등급이 떨어져야 될 친구도 필요해. 어차피 전국에 4%까지만 1등급이니까. 나라는 사람이 한 명 더 그 4%대에 끼려면 이전에 4%대에 끼어 있던 학생이 떨어져야 내가 1등급이 된단 말이에요. 내 점수만 오른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성적이 올라버리면 등급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상대평가인 거죠.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80점 넘으면 누구나 2등급, 90점을 넘으면 누구나 1등급입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낮았던, 즉 고2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봤던 6월 평가 모의고사 시험 난이도가 영어 되게 낮았거든요. 1등급이 19%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가능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너무 막 쉽게 나오기를 바라는 기도 메타로 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량만 충족시키면 영어는 무조건 안정 1등급, 적어도 2등급까지는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면 2등급은 나와요. 아니, 강사 여기서 문장의 의미 이해가 뭐냐, 요거부터 좀 제대로 아셔야 돼. 영어는 한국어와 달라. 단순하게 있잖아. 뭐 어순이 다르고 어휘가 다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렇게 뭐 어순이 다르고 뭐 어휘가 다르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더라도, 그러니까 한 3등급 극초반만 되더라도 거의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되니? 동사 다 알고 있잖아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건 3등급부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정적인 1등급, 2등급으로 못 올라갈까?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한국어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영어 지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학술적인 영어는요, 굉장히 만연체 그리고 추상적인 문장의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아, 수능 영어는 일부러 문장을 꼬아서 낸다. 아니요, 수능 영어가 아니라 대학 들어가서 전공서적을 보셔도 좀 그러실 거고, 특히나 이제 인문학 쪽 전공서적을 보시면 또 그럴 거고, 그리고 인문학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서적, 뭐 최근에도 유발 하라리 라는 작가가 넥서스라는 글을 써가지고 저 지금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런 글들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막 문장을 간략하게 쓰는 걸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과 있는 사람들은 만연체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수업 때 예를 많이 듭니다만,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을요, 다시 되게 편한 말이잖아.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피디님 이 말이 어려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학술적으로, 실제로 이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쓴 구절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해볼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언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아, 그냥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구나 라는 의미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수능 영어예요. 이게 L.A. 프롬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수능이라는 시험을 딱 생각해서, 아, 수능 영어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문장을 뭔가 지랄맞게 길고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글을 썼을 리가 없잖아. 근데 이런 L.A. 프롬이 쓴 글을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안정적인 상위권, 적어도 1, 2등급까지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어로 쓰여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방금 제가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이 문장 구조를요,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구조적으로 딱 던져놓고 주어 찾아봐, 동사 찾아봐라고 얘기하면 다 찾아내요. 근데 그래놓고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 맨날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나온단 말이야.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상위권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한 2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쪼개보면 2등급에서도 높은 2등급이 아니라 한 85점 미만 정도의 2등급이다. 이러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부터 해주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됐죠? 강사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 수업 중에서는요, 믿어봐 문장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믿어봐 문장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한 6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 커리큘럼 하나만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기에 무조건 맞아요. 왜 하나만이냐? 이게요, 초반에 OT 듣고 난 다음에 1, 2강 들을 때 보면, 뭐 편한데 싶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잖아요. 앞쪽 내용도 계속 까먹기 좋아요. 강의에만 집중하면. 그래서 복습할 시간까지 충분히 잡고 6주 동안 이것만 완성하셔도 장담컨대 적어도 안정 2등급에서 1등급 정도 실력까지는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네가 안정 1등급을 만들고 싶은 상위권인데, 여기 상위권이 이제 뭔지 알겠죠? 85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사실 이 학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문제 풀이법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순서삽입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런 걸 자꾸 배우려고 한다고요.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빈칸 강좌, 순서삽입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강좌를 지금 이 시기에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3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이 빈칸이나 순서삽입은요, 사실 그래요. 그냥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따로 문제풀이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아까 LA 프롬 얘기를 했잖아. 아니, 빈칸 지문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봐. 이거 그냥 영미권에 있는 어떤 작가가 쓴 글을요, 교육청이나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특정한 부분에 빈칸으로 뚫어놓고 그냥 문제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이거 근데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자. 영미권에 있는 작가가 처음부터 글 쓸 때, 야, 지금부터 내가 쓰는 글은 남조선이라는 나라에 수능 문제로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요 구간을 빈칸으로 뚫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지 하겠냐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이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라니까. 필자가 쓴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는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능 영어는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지금 등급대가 애매해. 그러니까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2등급이 나오기도 해. 근데 그때 막 내가 특정한 유형의 문제가 좀 약한 것 같아. 빈칸을 많이 틀리는 것 같아. 그럼 빈칸 편을 들어야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건 고3 때 약간 극약 처방 같은 거야. 당장 문제풀이법, 시간은 모자란데 문제풀이법을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극약 처방을 받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당장은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진 않아요. 지금 당장의 모의고사에서는 빈칸 문제도 조금 더 맞을 수 있겠지만, 영어 빈칸 문제 풀이 양이 좀 줄어드는 고3이 되면 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문제 못 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어 체력 자체를 기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글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밑글 들으세요. 밑글. 믿어봐 글편 들으세요. 얼마 전에 갑자기 품절돼가지고 제가 빠르게 또 책 많이 입고 시켜놨거든요. 밑글 들으세요. 됐죠? 안정 1등급을 원하시는 분이면 이걸 하세요. 괜찮니?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욕심내는 친구들이 있다. 강사야, 나는 지금 3등급 정도 나오는데 여름방학 빡세게 해가지고 빠르게 좀 1등급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 그러시면요, 저는 두 개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6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병행해서 나는 3등급이지만 안정 1등급으로 영어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학 같은 데 좀 자신이 있는 경우, 애초에 이제 국어 영역 같은 데는 좀 자신이 있는 경우라면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름방학도 요거 하고 겨울방학도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됐죠? 어차피 우리는 수능에서 1등급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강사야, 중하위권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중하위권이 보통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4등급도 제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75점은 넘어서는 4등급이 되어야, 75점이라도 미안해. 65점은 넘어서는 4등급이 되어야 중하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3등급 초반대까지가 중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밑은 정말로 그냥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 문장 구조 파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간단한 문장들 주어 동사 정도까지는 처리는 되는데 조금만 복잡한 문장에 수식어가 많이 나와도 좀 처리를 잘 못하거든. PP랑 동사의 과거형이랑 구분 같은 거 잘 못하거든. 이런 친구들은 문장 구조부터 훈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니까 문장 구조 학습하실 수 있는 괜찮은 문장편을 추천드릴게요. 됐죠? 하위권, 아예 하위권이에요. 이 점수가 안 돼. 어떻게? 영어 친해져야죠. 어휘부터 외우세요. 어휘부터 외우세요. 그래도 뭔가 강의를 안 들으면 좀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시작해 정도, 이 정도로만 하시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작해 편이 그러니까 앞쪽에 제가 문장 품사부터 좀 다 설명하거든. 동사부터 설명하면서 동사, 뭐 비동사의 과거형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항상 이제 1강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애들 그런 애들 되게 많아. 지금 저는 영어 5등급인데요. 시작해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 3강만 가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내용. 제가 티처스에서 얼마나 많은 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까요? 진짜로 너네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학생들은 네가 알고 있는 의미, 좀 개념부터 조금 어려운 개념까지를 좀 익히면서 영어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어휘 배우시면서 시작해 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여름방학 때 성적대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도 보여드렸어요. 됐죠? 이렇게 여름방학 6주 정도의 시간 스팬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영어를 효자 과목으로 만드는 전략을 좀 취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 이제 여름방학은 여름방학이라고 치고 또 2학기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심한 경우에는 2학기 내신을 여름방학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학기 내신을 고민하시는 분들 보통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2학기 내신까지도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등급이 1, 2등급 정도까지는 내신 기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신은 3등급 정도 극 후반 2등급 바로 코앞에 있는 3등급 정도까지 나오는 친구들일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학교라 가지고 1, 2점 차이로 막 1등급부터 막 4등급까지 나뉘어지는 뭐 이런 학교 정도일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라면 영어에 대한 기본은 없지 않을 거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내신이 아예 5등급이야. 그 정도면 나 내신 버리고 정시 파이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이미. 지금부터 2학기 내신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내신 점수가 좀 나오거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라 가지고 내신 따기가 되게 빡센 학교지만 그래도 수시로 대학들을 잘 가니 각종으로 내신 아예 버릴 수는 없는 그런 학생들일 거 아니야.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추천을 좀 드리면 2학기 내신을 고민하시려면 문법 잡으셔야 돼요. 문법. 여기서 문법의 핵심은 뭐냐면 알고 계시죠? 내신에서는 지엽적인 문법도 문법이지만 서술형 영작을 잘하셔야 된다고. 그치? 서술형 영작 자체를 잘하셔야 되잖아. 그치? 선생님 이거 대비할 수 있습니까? 제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네 커리큘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 하지마. 나는 내 커리큘럼을 팔아먹는 강사야.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네 커리큘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약국을 가가지고 너네 약국에 없는 약들 중에 감기를 빨리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을 추천해줘랑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약사도 몰라요. 약국에 없는 약은. 똑같아요. 저도 제 커리큘럼 말고 다른 방법 몰라요. 저는 제 커리큘럼을 따라왔을 때 영어 등급을 내신이든 수능이든 가장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강의를 찍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괜찮아 어법 편입니다. 요거 단순히 문법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 영작도 가르쳐 드리고요. 특히나 내신에서 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법들을 좀 많이 다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냐면 강사야 나는 모의고사와 내신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커리큘럼도 따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너무 모자랄 것 같아. 얘는요. 장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장기적으로 보셔서 10월 말까지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듣다가 내신 기간 들어가 중단해놨다가 그 다음 내신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정리하셔도 돼.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는 이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특수한 경우들 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무조건 들어가. 그런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들어갈 때 올해 모의고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올해 모의고사만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면 올해 9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정도만 들어가. 이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2년치의 모의고사 한꺼번에 들어가고 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저는
해결 체크를 미리 해놓는 것도 추천. 요거는 이제 강좌 수가 많지 않아요.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9강 정도가 다란 말이에요. 이 9강도 되게 길어 보이지만 30분씩 9강이에요. 그럼 방학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이잖아, 그치? 요렇게 해서 내신을 조금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더라. 전략이겠다. 됐죠? 자, 그럼 저는 여름방학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2학기 내신을 대비하는 방법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드릴게요. 요거 뭐냐, 메가스터디 차원에서 이 설명회를 앞두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여러 개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질문 내용들이 좀 많이 겹치는 걸 회사 차원에서 좀 추려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쓴소리를 별로 안 하겠다. 대신 나는 팩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사실 때문에, 팩트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상처를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Q&A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들을 그 캐스트로 답변을 드렸는데도 막 너무 상처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요 질문들은 회사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어 있는 질문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캐스트로도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되게 막 사람을 비하하거나 이런 답변 하진 않을 겁니다. 쫄지는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요 학생이 질문을 한 건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어중간하게 공부한 문법, 어중간하게 공부한 단어, 이렇게 했어. 애매하게 아는 상태야. 그러니까 자기도 애매하게 아는 거 알고 있는데 아는 척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회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시작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태도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급대가 진짜 애매한 애들이 이걸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동사편에서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조동사는 can, could 등인데 could가 사실은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나 이거 어디서 누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고2인데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어도 돼?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일단 칭찬.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수능날 3등급 이상 받을 수 있다. 받고 싶다.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시작해서 3등급 이상 받으라는 건 욕심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 오늘 제가 이제 이데일리라는 곳에서 뉴스 기사 나온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인도의 114세 할아버지가 이제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와 관련해서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난 너무 놀랐던 게 101세 때 42.195 마라톤을 완주하신 할아버지래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머리 기사가 101세 마라톤 완주 할아버지 뺑소니 사고에 숨져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시던 분이구나 했거든. 피디님, 이 할아버지가 최초로 마라톤 완주를 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101세까지 마라톤 완주를 했던 분입니다. 몇 세부터 처음 마라톤 완주를 하셨을 것 같아요? 89세요, 89세.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89세. 저 지금 저한테 마라톤 완주해보라 그래도 저 지금 자신 없고, 준비를 해야 되죠. 이거 갑자기 그거 어떻게 돼요? 89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마라톤 완주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애초에 그 나이에 늦었다라고 생각 안 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죠. 그죠? 똑같아요. 늦은 건 없다고요. 특히나 수험생활에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영어는 어느 정도 학습량만 충족시키면 3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제가 직접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티처스에서 요번에 시즌2에서 3화에 나왔던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던 장수영이라는 친구요. 그 친구요. 시작의 커리큘럼 요거 하나로 바로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나중에 연락 왔는데 6월 모의고사는 2등급 나왔어요. 됩니다. 된다고요. 늦은 건 없어요. 제대로만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딱 뭘 했냐면 제가 한 달 동안 시작해 제대로 공부하도록 시켰고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저는 솔루션이 끝나면서 괜찮아 문장편과 괜찮아 어휘편을 택배로 보내주고 요거 강의 열심히 들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로 6월 2등급까지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년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로 답변 드립니다. 됐죠? 이 태도만 놓치지 마세요. 요번에는 대충 넘어가는 것 없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땡민 학생인데, 괜찮아 문장편, 어법편, 정식 복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휘편 보고 있대. 그러니까,
보면 강의 보고 복습하고 하면 책 안에 있는 문장들은 거의 다 해석이 가능한데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복잡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책에 나오지 않는 문장이겠죠. 버벅거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새로운 문장 해석 잘 안 된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올바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워크북은 뭐냐면 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문장 구조를 새로운 문장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문장을 보고 해결을 하려면요. 애초에 새로운 문장들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워크북을 추천을 드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 괜찮은 문장편이 완강이 되어 있으시다면 저는 플러스로 뭘 추천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해당 학년에 맞는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고2 기출 얘기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처음 보는 문장들을요. 요거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됐지? 그래서 기출 문제집도 추천해 주세요. 기출 정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기출 문제집을 왜 추천하니? 뭐 내가 쓴 책이니까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기출 정식 구매해 보신 분들 알죠? 해설이 진짜 맛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이 워낙 꼼꼼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문장 해석을 연습하고 싶다면 기출 정식은 기출에 나왔던 모든 문장을 나노 단위로 다 분석해서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어디고 어떻게 끊어서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에 대한 힌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기출 플러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문장에 적응하는 훈련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이땡진 학생인데 수능 영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단어 공부 꾸준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능 영어 편에서 모든 단어 알아도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문장끼리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법 공부 그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가스터디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 여기 보세요. 여러 스타일의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도 했는데 제자리다. 왠지 알겠죠? 제가 그 답변 다 들었어요. 문제풀이법으로는 점수 안 오른다니까요. 문제풀이법으로는 점수 안 오른다니까요. 수능 영어라는 것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래요. 제 문제풀이법의 핵심은요. 첫 번째, 문장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글의 내용은 대충 잡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갑니다. 제 문제풀이법은 그래요. 선생님,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30년이 넘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능 영어라는 과목은 예전에 외국어 영역이라고 불렸을 때부터 지금 영어 영역이라고 불리는 시점까지 지문의 길이, 어휘의 난이도, 지문의 추상성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자, 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인 요소 외에 특별한 파회법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빈칸 문제를 풀 때 특정한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빈칸 문장 앞뒤만 읽고 정답을 찾는다거나, 마지막 문장이 빈칸인 경우는 어디를 읽고 문제를 풀고, 중간쯤에 빈칸이 있으면 어디를 읽고 문제를 풀고, 이런 방법론이 있었다면 수능은 이미 시험 방식이 진작 대체됐을 거예요. 특정한 요령만으로 점수를 다 딸 수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을 리가 없잖아. 평가원 교수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니라니까. 수능 영어의 본질은 딱 하나야. 글을 읽고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하세요. 문제풀이법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유튜브 같은 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1부만 읽고 정답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약팔이들도 많던데. 믿지 마세요. 근데 진짜 100%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놓고 고3 3월 모의고사부터 고3들이 쳐야 할 11월 수능까지를 다 영어 시험을 치도록 만들어.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한 문제라도 틀리면 1년간 강사 자격 박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시험 치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 풀고 있을 거예요. 인생이 걸린 시험은 그게 정석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어디서 선생님들이 일부 문장만 읽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문제풀이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준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인생 걸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할 수 있는 스킬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효과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어떤 학생들? 그것만 모자랐던 학생들이라면. 근데 학생은 그런 상태 아닌 것 같아요. 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추천드리는 강좌는 당연히 밑글 편입니다. 문장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이 학생 내가 봤을 때 글 쓰고 있는 패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력도 딸리는 것 같거든. 민문편부터 갈 걸 추천드릴게요. 됐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에서 고3 모고 치면은 보통 2등급 정도 나오는데요. 영어를 조금 하는 학생이죠. 영단어 하루에 몇 개 하는 게 적당할까요? 영단어장은 몇 번 복습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네 2등급이 어휘가 모자라서 2등급인 건지, 어휘는 충분한데 다른 게 모자라서 2등급인 건지 저는 이것만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0단어를 하루에 몇 개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내가 다 떠먹여 드릴 수는 없어요. 자, 내가 물어보자. 내가 하체를 키우고 싶어. 스쿼트를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될까요? 답할 수 있나요? 모르죠. 너네는 내 하체 상태 모르고 내가 스쿼트를 얼마나 밀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모르잖아요.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봐야 아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하체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맨몸으로 점프 스쿼트만 하루에 100개씩 하더라도 하체가 충분히 커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몸무게의 2배 이상을 적어도 8번 정도는 밀 수 있는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맨몸 스쿼트, 점프 스쿼트 하루에 100개씩, 아니 1000개씩 해도 하체는 안 커지겠죠. 모르잖아요, 상태는. 네가 2등급인데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맞는 방식으로 해. 여기서 너한테 맞는 적절한 방식을 정해줄게. 단어장 있잖아. 너한테 제일 잘 맞는 단어장은 뭐냐면, 단어장 아무 페이지나 펼쳐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절반 정도 있는 단어장이에요. 전체를 다 모르면 너무 투머치하게 어려운 거고, 전체를 다 알면 너무 쉬운 단어장이면 딱 절반 정도 있는 단어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 분량 어떻게 정하시냐면, 예문까지 완벽하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갈 때 하루에 소화 가능한 분량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문까지 다 읽고 넘어갈 때 소화 가능한 분량이요. 저는 이게 평균적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정식 복화 수능 필수 어휘 2000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2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식 복화 수능 필수 어휘 2000 같은 경우는 한 단어의 뜻들이 되게 많아요. 평가원에서 기출했던 모든 뜻들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같은 단어 보면 한 6개 뜻 정도 있어요. 그거 다 외우셔야 평가 문제를 완성되게 풀 수 있거든. 그 6개 뜻마다 예문이 하나씩 다 있어. 그럼 한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 20개 정도가 평균적인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그 메모리 캐파시티라고 캐파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베스트겠죠. 그 다음 0단어점 몇 번 복습해야 되나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단어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입니다. 정식 복화 수능 필수 2000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가 현장에서 매주마다 하루에 20개씩 단어를 외운 걸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 시험을 치는데요. 보통 수능 때까지 요 단어장만 2바퀴 넘게 돌려요. 저는 단어장 딴 걸 안 넘어갑니다. 한 단어장만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장은 수능에 나오는 단어 범위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능 필수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은. 그거 완벽하게 다 외울 때까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한 단어장 끝나면 다른 단어장으로 넘어가는 것보다요. 어차피 넘어가봐야 단어들은 거의 겹치니까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제 커리큘럼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항상 이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히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The day is your day.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시죠? 수능까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470일 정도 되는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이게 영어 과목을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의 수능 전략 과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러닝메이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인강에서 9년째 달리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대로 커리큘럼 하나 따라오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 최선을 다해서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고요. 또 다른 캐스트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